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가 숨진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또 어제 뉴저지 뉴요크에서는 아이스의 차량 추격전으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국세청이 납세자의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민자 권익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뉴욕 주민에게 관세 135억 달러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 방침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학자금 대출의 상환 연체와 디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신용도 악화와 이로 인한 가계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깜짝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뉴욕시 주택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년 만에 다시 5%대로 내려오면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은 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보다 자국어인 영어를 먼저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그랜드 캐널 도크 지구에서는 주민 15명 중에 1명이 미국 태생입니다. 발리와 태국, 콜롬비아에서는 달러로 소득을 받는 미국인 원격 근무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현지 주민들이 집값 급등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지난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이 일어났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5개국 이민 거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8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지난해 미국의 인구 순유출 규모를 약 1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해외 유출 인구를 따로 집계하지 않아 왔는데 공식 통계상 순유출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건 대공황 시절인 1935년입니다. 숫자는 더 구체적입니다. 포르투갈 거주 미국인은 2020년 대비 450% 급증해 2만 6천 명에 달했고 스페인, 네덜란드, 체코에서도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대부분에서 거주,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로 떠난 미국인들은 총기 폭력과 치솟는 생활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미국을 등진 이유로 꼽습니다. 반면 유럽은 저렴한 의료비와 주거비, 안전한 교육 환경을 내세우며 미국인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미국의 높은 임금 덕분입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과 주식 수익이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민권 포기 신청은 전년보다 48% 늘었고 관련 업무가 수개월치씩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올해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국 250주년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것이 꿈이었던 시대에서 일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미국 밖에서의 삶이 됐습니다.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가 숨진 사실이 1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뉴저지 뉴요크에서는 아이스 차량 추격전으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아이스 요원을 차량이 들이받았고 이에 다른 요원이 그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3살 루벤 레이 마티네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이민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방요원의 총격 개입 사실이 11개월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내부 문건을 확보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는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고의로 요원을 들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핵심 증인마저 지난 주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차량 화재 사고로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진상규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총격 개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 단속 이후 발생한 최소 6건의 연방요원 관련 치명적 총격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은폐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FBI와 내부 감찰기구가 조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어제인 25일 오전 뉴저지주 뉴요크에서는 아이스가 단속 중 달아나는 밴을 추격하다 인근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한 차량 중에는 15살 청소년 2명과 12살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도 있었고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서 아이스를 피해 달아나던 용의자가 교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뉴요크 시장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설로 도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무분별한 추격전을 벌였다며 아이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연방요원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사법영장 없이는 공공건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시 직원이 아이스 활동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달간 전국 고등학교에서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잇따르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이 아이스아웃 시위로 정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버지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국정반박연설에서 시위 학생들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전국 부모연합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 60%가 수업 중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주에서는 학생 징계를 장려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 맘스 포 리버티는 아이들이 정치운동에 동원되러 학교에 가는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시위를 독려한 학교 3곳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는 법적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시위 도중 재산 피해가 발생해 학생들이 체포됐고 일리노이에서는 장애 학생이 시위 도중 학교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총격 은폐 논란에 추격전 사고, 학생 시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 단속 후폭풍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국세청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민자의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민자 권익단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이민자 권익단체 요청을 기각하면서 국세청 IRS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일부 불법 체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국세청 IRS가 특정 개인의 정보 및 주소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이민자 단체는 앞서 연방지법이 개인정보 공유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국토안보부와 재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비롯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며 IRS 임시국장을 지낸 멜라니 크라우스는 내부 반발 속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해리 T. 에드워즈 판사는 원고 측이 제기한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세청이 공유하는 정보가 납세자 신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IRS가 납세자의 소득 내역이나 공제 항목 같은 세금 신고서 내용은 외부와 공유할 수 없지만 이름과 주소 같은 기본 신상 정보는 법적으로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불법 체류 이민자 역시 미국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고용주 역시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펜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제정한 법은 집행돼야 하며 일부 판사가 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뉴욕 주민에게 관세 135억 달러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체 관세 방침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직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135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일예산연구소에 따르면 관세 정책 시행 이후 뉴욕주 가구는 평균 약 1,751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주 전체로는 총 135억 달러에 달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수입산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뉴욕주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며 연방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기업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류기업 페덱스가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컨택트랜드 제조사 바슈룸도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코스트코와 구디어 등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도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최소 1,800곳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관세 환급 청구권 자체가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까지 형성됐습니다. 복잡한 환급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대신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결 전 액면가 1달러당 0.2달러에 거래되던 환급 청구권은 판결 직후 0.4달러로 2배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급까지 수년이 걸리더라도 환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청구권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 관세를 둘러싼 혼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현행 10%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5% 인상은 일부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합니다.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약 4,200억 달러인 반면 개인 소득세 세수는 매년 2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관세 수입의 6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환불 요구와 소송 본물, 대체 관세 혼선까지 겹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떤 출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의 상환 연체와 디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추심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신용도 악화와 이로 인한 가계 부담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상환 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센츄리 재단과 프로텍트 바로워즈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학생 대출자 약 900만 명이 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전체 대출자의 약 20%, 즉 5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연방 학생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270일 이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폴트로 분류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 기간이 지난 대출자 가운데 4명 중 1명이 연체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신용 점수는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 평균 57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점수 하락은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거비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5년간 중단됐던
디폴트 대출자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지난해 5월부터 재개한 이후 공개된 것입니다. 연방교육당국은 지난달 디폴트 상태 대출자에 대한 임금 압류와 세금 환급 압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대출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가 전반의 생활비 부담이 악화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디폴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심을 재개하는 것은 잔인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연체와 디폴트 증가 원인이 이전 행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렌 키스트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다양한 학생 대출 구제 정책, 특히 연체 기록을 일정 기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온-램프 상환 제도가 연체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추심 재개와 신용도 하락이 맞물릴 경우 소비 위축과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학생 대출 구조 개편과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깜짝 회동했습니다. 공개 일정에도 없던 만남으로 뉴욕시 주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늘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당초 공개 일정에는 없던 만남으로 맘다니 시장이 오전 참모진과 함께 워싱턴 DC로 향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일정에는 오후 3시 집무실에서 비공개 프라이빗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실 보좌관은 이번 회동의 목적이 주택 문제와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맘다니 시장을 직접 언급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뉴욕의 새 공산주의 시장이지만 사실 좋은 사람이고 자주 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다고 인정하면서 대화는 항상 뉴욕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집중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주택 문제를 매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년 만에 다시 5%대로 내려오면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 속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황. 주택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향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5%대로 내려왔습니다. 모기지 전문 기관들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23일 기준 5.99%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금리 하락의 배경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꼽힙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무역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1.4%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점도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며 금리 하락 압력을 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와 주택저당증권 시장 흐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채권 수요가 늘고 MBS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역시 시장의 금리 안정 기대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시장 부양 필요성과 모기지 금리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리 하락이 곧바로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내려왔지만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 수요가 몰리면 오히려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어 매수와 매도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대 초반에 그치며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택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등 일부 대도시는 비교적 강세를 유지한 반면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남부 선벨트 지역 도시는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해 연말에는 3.25에서 3.5%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MF는 미 경제가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강경한 이민 단속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공급망을 교란해 무역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또 이민 규제는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출 여건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상황이지만 실거주 목적이고 대출 여력이 충분한 경우라면 무작정 더 기다리기보다는 조건이 맞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이라면 집값 조정을 기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동부를 강타한 역대급 폭설 속에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가 발빠른 제설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적설량 21인치의 시속 50마일의 강풍, 역사적인 대형 눈폭풍으로 불릴 만큼 기록적인 폭설이 펠팍을 강타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동안 폴 김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여행 금지령 연장 소식과 제설 일정, 주민 안전 수칙까지 직접 전달하며 주민들과 발빠르게 소통했습니다. 시 공공사업부, DPW 직원들이 극도로 지친 상황에서도 시장과 보로 행정관은 민간 제설업체를 추가적으로 섭외하고 초과 근무를 요청하는 등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까지 합세해 주택가 도로 제설을 신속히 마무리한 덕분에 주민들은 한결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급 폭설 속에서도 시장부터 공무원, 경찰까지 한마음으로 나선 팰리세이드 파크. 발빠른 행정 대응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폭설로 멈춘 일상을 한 발 앞서 되돌려놨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26분 캘리포니아 로렌하이츠 지역 플러튼 로드와 패스파인더 로드 교차로 부근 60대 한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 한 개가 쓰러지고 소화전이 파손됐으며 인근 도로가 4시간여 동안 통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 신원을 올해 65세의 강모 씨로 확인했습니다. 검시국은 사인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둔상 외상성 부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 전시장에서 한인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이 무너지면서 관람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58분 뉴욕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전시 공간 스페이스 제로원 한인 작가 마이클 주의 개인전 개막 행사 도중 높이 약 4m 규모의 대형 설치 작품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관람객의 부주의한 접촉으로 구조물이 흔들리면서 소금 블록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관람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뼈에 금이 가거나 피부가 긁히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를 후원한 한화문화재단 측은 안전 절차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갤러리는 사고 이후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말 미국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5만 326달러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만 8천 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30% 이상 폭등한 겁니다. 특히 풀사이즈 픽업 트럭은 평균 6만 5천 달러를 넘어 럭셔리카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치솟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신차 대신 중고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 3년 전 리스로 풀렸던 전기차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중고 전기차 평균 가격이 3만 5천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고 올해만 약 40만 대의 리스 반납 차량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차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